자, 반갑습니다. 오늘 중세 기독교의 연대기 5번째 제5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배울 연대는 843년부터 929년까지, 그러니까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 시기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물들 키릴루스, 그리고 당의 무종, 당나라 무좀 아닙니다. 네, 황소, 밑에 그림은 농담이죠. 네,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로 그 그림은 이중섭의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26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서로마 제국에서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왜 유명한가요? 카롤루스 대제, 프랑스어로 샤를마뉴라고 하는 이 사람. 왜 이 사람이 기억해야 될 인물일까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서로마 쪽에서 황제로서 즉위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마그누스 라틴어로, 영어식으로 이제 샤를마뉴. 그러니까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예, 왜냐하면 대제라는 표현이 이미 마뉴가 마그누스라는 크다란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대제를 붙이면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샤를 대제라고 하든지 샤를 마뉴 뭐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영토를 크게 넓혔는데 그가 죽고 나면서 다시 제국이 분열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프랑크족 내에 있었던 독특한 상속법 때문이죠. 독특한 상속법.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여럿이면 그 여럿에게 다 그 영토를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카롤루스 대제 자체는 후계자가 죽을 때쯤에 후계자가 될 만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루도비쿠스 1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땅을 나누어 받게 되고, 땅을 나누어 받고 나니까 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놔라, 싫다, 이거 네가 내놔,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습니다. 3년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땅이 이제 오늘 필이 아주 좋은데요. 네, 큰 필 이렇게 또 잘 그려지네요. 네. 이게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이라면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세 토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이죠. 세 개의 영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진 건 예전에 그 이전 왕조, 메로비우스 왕조 때도 말년과 후기가 이렇게 막 나눠지고 찢어졌는데, 뭐 왕조가 카롤루스 왕조로 바뀌긴 했어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법의 문제예요, 상속법에. 그런데 이 상속법이 주로 이제 유목민족 출신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게르만족, 그러니까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의 일파였고, 이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속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나중에 저기 몽골이 여기저기 지배했을 때도 그 후계자들에게 있어서 땅들을 다 나눠서 보냅니다. 나눠줍니다. 이게 유목민족 전통의 풍습이었던 거죠. 영지를 나누어 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자, 여튼 그렇게 셋이 나눠졌고, 그 중에서 이제 중프랑크 왕국을 맡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로타리우스 1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중프랑크 왕국을 맡았는데 얘가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송프랑크와 서프랑크 왕국 동생들이 형 죽은 다음에 그 영토를 병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나라는 두 개로 거의 쪼개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 동프랑크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루도비쿠스 2세라는 인물이 이 동쪽으로 가니까 그리스가 있고, 이제 여기 흑해가 이렇게 있고 소아시아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 그리스 북쪽에 이제 전에 이제 크게 역사에 활동하지 않았던 두 개의 새로운 민족이 여기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 북쪽의 불가리아 왕, 불가르족. 이 불가르족이 이제 불가리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불가리아로 확장되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슬라브족이 내려와 있었어요. 이 슬라브족.
슬라브족은 저기 북쪽에서, 사실 이 둘 다 북쪽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민족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프랑크 왕국의 이 루도비쿠스 2세가 원래 이 중국에도 있잖아요. 옛 병서에 원교 근공이라고 멀리 있는 적과는 화친을 취하고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원교 근공. 네. 왜 그러십니까? 네. 삼국지 안 읽어보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불가르족과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슬라브족의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슬라브족 같은 경우는 위협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쪽에서 동프랑크 왕국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남쪽에 그래도 아직도 거의 뭐 개털 같지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오래 간다고. 네, 여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동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이 밑에 동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슬라브족이 이 동로마 제국과 연합을 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을 꾀하느냐?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근데 기독교가 이 당시에 크게 따지면 두 개 정도의 큰 세력이 있죠. 하나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 동로마 쪽에 있는 그 정교회파. 또 하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유럽의 기독교. 이 두 가지 가톨릭. 그리고 동로마 쪽의 콘스탄티노플. 로마냐 콘스탄티노플이냐?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산하로 들어가겠다. 라고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줄 주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던 포티우스라는 인물이 키릴루스와 그의 형제인 메토디우스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키릴루스, 이 사람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슬라브족 선교를 갔다가 몇 년 선교도 못해요. 거기 보시면 864년에 선교하러 갔다가 86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기간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의욕도 아주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윗사람이 보냈다고 해서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슬라브족 선교를 하면서 이때 이 슬라브족은 아직 문자가 없었는데 이 슬라브족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 문자를 우리가 키릴 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키릴 문자의 조금 발전된 형태가 오늘날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릴루스랑 메토디우스는 성인급으로 받아들여져 동방정교회에서는. 특히 슬라브족,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두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문자가 만들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슬라브족의 역사가 생겼어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겠죠. 어딘간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이유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자를 이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일. 그 전까지는 이제 구전되는 전승으로만 이어져 왔던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문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쫙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슬라브족 선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키릴루스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 문자는 나중에 남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실패하고 슬라브족은 나중에 이제 가톨릭 쪽으로 가버려요. 건 나중 일이긴 한데 아무튼 슬라브족의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 9세기경 9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전에는 이름도 안 알려졌던 그런 새로운 부족들, 새로운 종족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한편 그 북쪽의 상황이었고요. 한편 그 남쪽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교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 이미 이슬람 세력이 남쪽을 휩쓸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거의 여기는 이슬람의 판이 돼버렸습니다. 이쪽에, 밑에 남쪽에. 그래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상륙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세력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꽉 차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사실 이 밑에 쪽, 뭐 아프리카 쪽은 냅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 아래쪽은 생산력이 미약한 동네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슬람 세력이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해 버렸어요. 동쪽 지역을. 물론 이전에도 저 동쪽 지역은 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랑 로마 때는 그래도 둘이 적이긴 했는데 말은 통하는 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건 뭐 통역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이 안 되는 적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이슬람 세력은 그 시작부터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아바스 왕조가 여기 이제 들어서면서 뭐 세습 왕조 벌써 2대째 세습 왕조가 되긴 했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크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교역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역로가. 유럽 전역은 여전히 이제 아직도 많이 저개발 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저개발 상황이었어요. 근데 좋은 물건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동방에서 들어와요. 동방 쪽에서 들어와요. 근데 동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기 이미 비단길도 있었고 그리고 저 남쪽으로 인도와도 연결될 수 있었고 뭐 상황이 그랬는데 이 중간에 딱 이슬람 세력이 막아버리고 있으니까는 이게 돈 되는 비싼 물건을 무역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동서가 아주 중요한 물건, 값비싼 물건이 들어오는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안에서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어떤 활발한 무역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이제 잘하면 옆 동네랑 이제 뭐 주고받는 수준의 그러니까 거의 자급자족적인 경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축소되어 버렸고, 뭐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건 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고립돼 있어도 거기다가 잘 심고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왕과 이 주변에 이제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을 대가로 충성을 확보하려는 체제. 이게 이제 토지를 매개로 한 봉건 제도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봉건 제도가 성립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 교역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중요해졌고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속 영주들뿐만 아니라 주교들 또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종의 영주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이라든지 교회, 지역 교회에다가 땅을 기부한단 말이에요. 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다가 이제 땅 기부하면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자신이 평생 동안 했었던 이제 나쁜 짓들, 이런 것들 이제 용서받고 싶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커지면서 교회가 이제 주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영주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세속 군주들이.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간 교회 소유의 땅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황제가 교황한테 왕관을 씌워지는 그러니까 그 제위에 오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세금 뜯어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 군주들이, 세속 권력자들이 슬슬 교회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의 주교를 내 사람을 심으면 교회로 들어오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내 쪽으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교권 투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나중 되면 이제 중세 후반으로 넘어가면 황제랑 교황이랑 아주
작정하고 싸워요. 뭘 놓고 싸우냐면 성직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 성직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성직 수임 권한을 가지고서 싸워요, 둘이. 황제는 내 동네에서 활동하는 성직자들은 내가 임명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교황은 뭔 소리냐, 모든 성직자들은 내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싸웠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구에서 나오는 세금을 그 교회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임명할지가 이게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기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가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땅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경제 부분에 대한 그 기득권을 놔라. 그러면 우리가 터치 안 받고 신앙에 충실하며 살 수 있을 거다, 교회가 라고 주장하지만 역대 교황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시작점이 이슬람 세력이 길을 막아버리면서 자급자족 경제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나타나게 됐던 아주 한 가지 주요한 큰 현상이라는 것이죠. 교재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교들의 머리에 있는 교황 자리를 두고서 이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황이 처음에 교황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뭐 대레오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황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는 막 이방인들 막 이민족들 쳐들어와가지고 막 약탈되고 막 그러니까 교황이 대표로 나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아이고 교회는 건들지 말아라 막 이러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반기에 교황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돌아오는 건 별로 없고 위험하기만 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교황은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암살당해 죽는 교황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교황은 대개 이제 자연사했어요. 뭐 거의 자연사했는데, 아무튼 기록상 나와 첫 번째로 암살당한 교황이 거기 교재에 나오는 요하네스 8세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요하네스 8세라는 교황은 상당히 평이 좋아요. 왜냐하면 교황이 되자마자 교황청을 개혁합니다. 방만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들 깔끔하게 개혁하고, 또 해군을 직접 창설해서 자기가 직접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 인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탈리아 보시면 이 시칠리아까지 지금 다 이슬람 세력이 돼버렸어요. 북아프리카 전역이 시칠리아까지 다. 그러니까 지중해 절반은 이슬람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런데 약탈하고 막 다니니까 교황이 에이씨 하면서 직접 해군을 창설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무찌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의 공격을 막 무찌르고 쫓아내고 막 직접 막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전역의 그 영주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대응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도와야 이슬람의 이 북상을 우리가 침범을 막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성공해요. 왜냐면 직접 또 실력을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꽤나 이 세력에서 꽤나 이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실 이 이탈리아 북부까지는 프랑크 왕국의 세력이지만, 이탈리아 이제 북부를 넘어서 중부 이하는 뿔뿔이 흩어져서 소규모 영주들이 이제 자기들 다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주요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이탈리아 중남부를 지켜냈던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8세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유능하죠. 근데 뭐 유능하고 자시고 그런 거 말고 교황 자리에 들어오는 금전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하네스 8세가 암살됩니다. 근데 암살될 때도 아주 참 그래요. 암살한 그 장본인이 친척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엔 독약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독약 양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먹고도 배 아파 뭐 그러고 나서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죽였답니다. 자, 그 이후에 교황들도 여러 차례 음모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904년에 세르기우스 3세라는 인물이 전임 교황이었던 레오 5세를 살해하고 직접 교황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교황에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테오필락트라는 인물의 귀족인데, 이 테오필락트가 이제 자기가 미인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이 교황청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권들, 그런 것에 다 개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돈 버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소문, 이거 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테오필락트의 딸이 마로지아라는 인물인데, 이 여자를 기억해 줄 만한데, 이 마로지아랑 세르기우스 3세 사이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후에 교황 요하네스 11세가 됐다는 거죠. 그 둘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리고 마로지아의 손자가 요하네스 12세로 또 교황에 즉위하고, 그의 조카는 요하네스 13세란 이름으로 교황에 즉위해. 다 요하네스란 인물을 이제 교황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조카까지 쭉 그냥 다 돌아가면서 교황 자리에 연속해서 이제 앉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기 이제 교황들은 거의 신앙적인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은 상실해버리고 세속 군주처럼 처신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치스러워지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 갖고서 맨날 파티 열고 비싼 뭐 건물 짓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슬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린 질문이 없어요. 네. 자! 네. 그 교황 계속 군주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요. 네. 그런 다른 거기 나오는 뭐 세속 군주, 그러니까 뭐 테오필락트 같은 귀족도 자기 영지에서 다스리는 하나의 영주로서 기능했던 인물이니까 세속 군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기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왕들과는 상당히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서로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교황 입장에서도 남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계속 올라오는데 믿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의지해야만 했던 때였고, 근데 둘 사이 충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직 수인권을 가지고서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들, 군주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주교들은 내가 임명해야지라는 것을 그냥 비비고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건이 이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였는데 그냥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밀고 가니까 뭐 교황으로서는 거기에 뭐 그걸 아직 직접적으로 공격할 만큼 아직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교황권이 커졌을 때 이제 그것에 이제 가지고서 양쪽이 충돌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동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이제 독일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여기 있는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들과 교황 사이의 큰 충돌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까지는 이슬람 세력이 워낙에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교황으로서도 불만은 있었지만, 뭐 적당히 나눠 가집시다. 뭐 이런 식의 거의 뭐 신사협정격의 그런 타협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있으십니까? 질문 혹시? 자, 그러면 27페이지 하단부 3번 분열하는 이슬람 왕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왕조들도 슬슬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영토가 너무 넓어요. 이슬람 왕조가 가진 영토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거의 전역과 이집트.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목 거의 뭐 영토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이미 이 북쪽은 이베리아 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후우마이야 왕조, 그쵸? 후우마이야 왕조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칼리파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뭐 다마스쿠스니 뭐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북아프리카 저기 서쪽을 직접 어떻게 다스립니까? 불가능하죠.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어도 서울하고 세종시만 하더라도 불편하다고 난리질 않습니까, 공무원들? 네, 뭐 상황이 이제 그런데 뭐 이 시대는 요 떠가 떨려면 뭐 몇 달씩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그러니까 먼 지역들은 다 누군가를 임명해서 대리자를 두고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리자가 누가 임명이 되냐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중앙에서 딱 내려와서 꽂히는 낙하산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 세력이 강한데. 그래서 보통 누구를 임명하냐면 그냥 그 지역에서 원래 힘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통치자로 임명하는 시기였어요. 뭐 상황이 이제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특별히 이제 이 중심부라고 아랍 세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도 주변에 여러 그 세력가들이 칼리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 아바스 왕조도 우마이야 왕조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칼리파 된 거 아닙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재 한번 보시죠. 833년에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된 알-무타심이라는 인물이 칼리파 자리에 오르자마자 막 반란들이 수차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진압을 하느라 고생을 꽤나 했어요. 땀 좀 흘렸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야, 진짜 이놈들 믿을 놈 하나도 없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믿을 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칼리파를 하려면은 믿을 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 보니까 주변에 믿을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자신의 아주 가까운 친위 부대로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투르크족이에요. 투르크족. 저 북쪽에서 새롭게 유목민족으로 이제 활동했던 투르크족이 전투 끝에 포로로 막 잡혀오거든요. 이슬람 세력과 이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오는데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직 칼리파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칼리파 전용 부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거기 보시면 7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최고로 늘어날 때가 엄청난 숫자죠. 네, 투르크 포로들로 구성된, 나중에는 이제 포로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그것이 되고 싶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투르크족이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이 아랍 왕조, 그러니까 이 이슬람 왕조의 주도 세력은 아랍인들이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아랍 쪽이었어요. 근데 이 중심이 되는 힘 있는 세력이 이 시기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투르크족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투르크족이 부대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칼리파도 투르크족이 군대 사령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의도치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막 기록을 보면 와가지고 죽이고 새로운 칼리파 세우고 막 그래요. 예. 물론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지만 바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지만 바탕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칼리파에 대한 어떤 뭐 아주 그 대단한 존경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세속 군주에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막 갈아치우는데 갈아치울 때 진짜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막, 예. 막 어디 빠뜨려가지고 막 굳어서 죽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861년 당시 칼리파였던 알-무아타킬이라는 인물이 투르크 군대에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이었던 알-문타시르가 새로운 칼리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냥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칼리파 세웠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 안 들어주면 또 죽이고 새 칼리파 세우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크 군대가 이 아바스 왕조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앙의 칼리파의 권위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멀리 떨어진 데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북아프리카 쪽이었어요. 북아프리카 서부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교재의 순서를 따라가면 먼저 사파르 왕조 이스라엘부터 보자. 861년에 티그리스강과 인더스강 사이에 자란즈라는 지대가 있어요. 이 지역이죠. 자란즈라는 이 지대에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 873년이죠. 네. 이게 사파르 왕조라는 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동네 다스리던 총독쯤 됐었던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독립해가지고, 물론 독립했다고 해서 나도 왕이다, 나도 칼리파다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에미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에미르 말씀드렸죠. 총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미르라는 직위로 다스리는데 세금도 안 내고 칼리파가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예, 그 자리는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이거 그냥 거의 세속 독립 왕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파르 왕조가 나중에는 막 바그다드까지 뭐 공격해가지고 막, 야, 나를 인정할래 안 할래, 있는 거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EJ라고 이 북쪽에, 이 사파르 왕조, 이 북쪽에 새로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의 총독이었던 나스르라는 인물에게 저 사파르 왕조를 좀 견제해라.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보장해 줄 건 좀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 나스르 때 열심히 이제 그 사파르 왕조를 경제하다가 나스르가 죽고 그의 아들 동생이었던 이스마일이 새로 이제 그 권력자가 되면서, 야, 그러면 우리 죄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파르한테 꼼짝 못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계속 아바스 칼리파한테 굴복하라는 법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독립하지 뭐 해가지고 독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북쪽의 왕조를 사만 왕조라고 부릅니다. 네, 사만 왕조.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동부 지역들이 독립을 이루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둘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미르를 자처합니다. 에미르를 자처합니다. 이 에미르가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아십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그 토후 연합국이거든요. 그 에미리츠가 에미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겁니다. 네, 아랍 지역에 있는 여러 토후국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죠. 아랍 UAE라는 말이.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 서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멀리 있는 서쪽에서도 독립의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서쪽에는 시아파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수니파와 시아파? 수니파가 뭡니까? 지게가 아니에요. 혈통을 아닌 것들.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다수파예요. 순니파가. 다수파인데 왜 다수파냐면 현실을 인정해. 뭐 얘가 제일 센데 그럼 얘 칼리파 해야지. 뭐 누구 칼리파가 이게 현실에 순응하는 파가 순니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겠죠.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혁명보다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기정사실이 된 걸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순니파예요. 시아파는 뭡니까? 네, 무함마드의 혈족들, 그쵸? 무함마드와 혈연관계, 가족, 뭐 인척이든 뭐가 됐던 그런 사람들만 우리의 칼리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칼리파는 가짜다라고 떨어져 간 사람이에요. 떨어져 갔으니까 이 중심부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멀리 도망가야 돼. 가능한 멀리 도망가야 돼. 근데 이 북아프리카 서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쪽에서 이스마일파라는 한 분파가, 시아파의 한 분파가 크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이 크게 봐도 이슬람이 몇 가지 분파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뭐 수니파가 있을 거고, 네, 순니파. 좋습니다. 순이라고 하든 순니라고 하든. 그리고 시아파가 있어요.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또 하나 뭐 수피도 여기로 꼽기도 하는데, 네. 수피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이슬람 분파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순니파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김일옥 사모님이 가끔 터키 갔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광장에서 춤을 추는데 하얀 치마 쫙 퍼져갖고 춤을 추는데 이걸 입고서 제자에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한 30바퀴, 40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을 막 수십 분씩 몇 시간씩 도는 것 같더래요, 이게. 이게 수피의 특징입니다. 예. 특정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뭔가 신비주의 경향이 좀 강하죠. 이 수피즘의 특징입니다. 막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접하는 어떤 그런 쪽이 이제 수피 쪽인데, 크게 나누면 순리파와 시아파인데, 순리파 안에도 크게 4가지 학파가 있어요. 이 율법을 해석하는 4가지 학파가 있어요. 시아파는 일단 이쪽이 주류고 이쪽이 비주류잖아요. 비주류는 왠지 모르게 뭔가 깊이 자기들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도 되거든요. 순리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말은 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 분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2이만판이 7이만판이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로 계속 분파들이 만들어져요. 맨날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마일파입니다. 이스마일파. 예. 그 이맘들 중에 시아파는 말씀드렸잖아요. 시아파는 칼리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정통적인 칼리파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누가 지도하냐면 당시 종교 교사였던 이맘들이 지도를 합니다. 순리파에도 이맘은 있어요. 근데 순리파에서 이맘은 그냥 교사예요. 종교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시아파에서 이맘은 그게 훨씬 더 우월한 사람들이 되요. 왜냐면 칼리파가 없으니까 이맘들이 거의 그 자리에 필적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맘들이 이제 계보가 또 있어요. 최고 이맘들. 지금 뭐 호메인이 예전에 뭐 호메인이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맘인데 뭐 계보들이 있는데 그 계보에 어떤 사람을 더 우월하게 여기냐 하고서 지들끼리 또 서로 나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마일이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한 분파였던 이스마일파에서 알 마흐디라는 인물이 지도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오, 이거 뭔가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거는 시아파가 그토록 말했던 선지자의 혈족이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칼리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아파의 사상과 딱 맞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 칼리파를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파티마 왕조라고 부릅니다. 왜 파티마 왕조겠어요? 내가 파티마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파티마 왕조의 칼리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왕조 생긴 거죠. 지금 이제 그럼 칼리파가 둘이 된 거죠. 유럽에서는 황제가 둘이 됐고, 아랍 세계에서는 칼리파가 둘이 됐습니다. 칼리파를 자칭했던 건 저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가짜다, 내가 진짜 칼리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바스의 반 아바스의 기치를 걸고서 일어난 왕조가 이 파티마 왕조에서 서쪽에서 일어난 왕조였어요. 그래서 주적이 어디냐면 아바스 왕조예요. 이 재밌죠, 이 시기 이제. 파티마 왕조의 주적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고 같은 이슬람교지만 비이단적인 이단적인 이슬람교라고 하는 순리파 왕조, 아바스 왕조가 주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방향도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 되어버리죠. 여기 보십시오. 912년에 자기 아들이었던 알-카임이라는 인물을 공동통치자에 앉혀가지고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19살짜리 애를. 물론 애만 보낸 건 아니죠. 그 노련한 장군들을 그 밑에 붙여가지고 동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13년에 트리폴리를 함락시키고 914년에 이드메의 키레나이카는 이 이집트 서쪽이죠. 키레나이카 그리고 나아가서 알렉산드리아까지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동쪽으로 쭉쭉쭉쭉쭉 나가고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느냐?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시아파건 순리파건 별 상관없어요. 빨리 쌈 지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 믿은 것도 그냥
빨리 지나가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네. 그렇게 뺏을 것도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914년 11월이 되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마 왕조가 갑자기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아바스 왕조에서 반격을 꾀하죠. 그래서 무니스라는 인물의 노련한 장군이 이끈 아바스 군이 915년 이집트를 진군해서 파티마군을 물립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 920년에 파티마 왕조가 다시 한번 이집트를 이루고서 대대적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집트쯤에서, 왜냐면 여기는 딱히 뭐 누구를 믿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밑으로 들어가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동네는 돈이 좀 되는 동네거든요. 이집트는 옛날부터 생산력이 높잖아요. 돈이 좀 되니까 여기를 두고서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파티마 왕조가 사실상 이집트를 이제 장악하기에 이르게 되죠. 자, 그렇게 북아프리카 쪽에서 파티마 왕조랑 아바스 왕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베리아 반도 후마야 왕조가 중남부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북쪽에 남은 작은 땅에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29페이지에 보시면 레온 왕국과 팜플로나 왕국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영주들이 다스리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세력들이 남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마야 왕조 3세라는 인물이 즉위하자마자 15년 동안 이 기독교 국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거죠. 근데 결국 막아내요. 그렇게 되니까 한숨 돌린 이 알-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야, 저기 그 아바스 왕조는 우리 조상의 그 왕좌를 찬탈한 찬탈자고, 밑에 있는 파티마 얘네는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는 이상한 놈들이고, 내가 진짜 칼리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3명의 칼리파가 출현해요. 3명의 칼리파가 출현해요. 이 말은 이슬람 세력들 내부의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칼리파가 3명이나 나타나요. 왜냐하면 칼리파는 그 속성상 1명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 3명이 서로 난립했다라는 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바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기독교 국가들 입장에서는 약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힘써서 싸워야 되니까 위로 공격해 들어오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북쪽에 있었던 유럽 쪽에 있었던 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슬슬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열된 결과 쉽게 말하면 십자군 운동도 가능했어요.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땅도 뺏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자, 한편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에 갔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29페이지 보시죠. 845년, 아주 기점이 되는 연도입니다. 845년. 이때가 회창의 패불이라고 합니다. 패불. 불이 일어났던 연도입니다. 회창의 패불이란 당 무종이 당 무종이 격렬하게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일이에요. 뭐 앞서서도 좀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이때는 아주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안 이외,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 이외에 있었던 사찰 4,600개가 파괴되었대요. 전국의 사찰 4,600개가 파괴되고 26만 명이 넘는 승리가 환속됐어요. 승리에서 승은 남자 중이고 미는 여자 중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남녀 승려 26만 명이 환속됐대요. 엄청나죠? 근데 이때
불교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대진, 목호, 천의 승려들도 2,000명 넘게 환속했다는 기록이 써 있어요. 여기서 대진이 대진교, 대진, 로마에서 온 종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 목호가 마니교, 천이라는 게 이제 조로아스트교라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세 종교를 합쳐서 삼위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삼위교의 승려들 2,000명이 환속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창의 패불이 삼무일종의 범난이라는 것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삼무일종의 범난. 삼무일종이라 함은 3명의 무자가 들어가는 황제랑 1명의 종자가 들어가는 황제,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던 4명의 황제 때 불교가 크게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위의 태무제,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그리고 당나라의 무종, 당나라의 무종, 그리고 후주의 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제, 세종,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종이 정말 대대적으로 맘 잡고서 때려잡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아마 그 이유는 불교의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세력이 너무 커졌고, 그걸 보시면 환속된 승려가 26만 명이래요. 그러면 절 하나에 몇 명씩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이 가지고 절의 숫자도 뭐 파괴된 게 4,600개니까 전국에 엄청났을 거고, 그 절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 또 가지고 있는 경제력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뺏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밌죠? 이게 동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 가면 이제 중세 서양에서도 황제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땅들, 그 경제력을 뺏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 교회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가지고, 종교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참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종이 이 강력한 탄압이 계속 갈 것 같았는데 불로장수하겠다고 이 도사들이 만들어준 선단을 먹다가 1년 후에 죽어요.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33살이래요. 탄압했을 때 나이는 32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내렸던 조치들은 금방 취소가 돼버려요.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황제가 위에서 내렸던 명령들. 앞에 이 기록을 통해서, 이게 중국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삼위교의 승려를 합쳐서 2,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조로아스트교의 사제들이 그냥 뭐 공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700명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이 시기에 700명이 안 되고 뭐 사제급이 700명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뭐 신자가 그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크게 세력이 생각만큼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에 퍼져있던 경교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갔느냐? 중국에 와 있던 외래인들을 중심으로 이 경교가 퍼져나갔던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저기 멀리 아라비아에서 중국까지 와서 장사하려고 왔겠죠. 돈 벌려고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생각만큼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교가 굉장히 용성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적설적이죠. 이 때문에 무종의 탄압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사실 무종의 이 패불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나타났던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의 난. 875년부터 884년까지 있었던 황소의 난이 중국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다음 교재,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황소가 휩쓸었던 그 지역을 보시면,
복주에서 시작해서 해안을 찔러서 쫙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가 낙양 거쳐서 장안까지 가는, 예. 거의 뭐 이 중국 내부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엄청나게 큰 반란군이었던 거죠. 반란의 원인은 세금 정책 때문에 일어났대요. 이 당시 당 왕조에서는 소금을 전매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매는 사사로이 소금을 만들지 못하게 국가가 다 나서서 소금을 만들고 국가를 통해서만 거의 파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문이 많이 나니까 독점 사업 아닙니까? 독점이 원래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독점 사업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수익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것에 이제 밀수하고 뭐 사서 사염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염업자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우리를 말리냐? 왜 우리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왕들이, 황제가 백성들을 결국 다 자기만 좋게 살라고 우리를 다 괴롭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업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했던 겁니다. 당왕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왕조의 기강도 흐트러지고 지방 세력들을 다 가진 사람들,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못 가진 사람들 막 착취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되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수도였던 장안까지 함락을 시켰으니까 이제 뭐 하나 큰일이 일어나나 보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황소라는 인물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장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넓은 대륙의 최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능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 중국의 저 넓은 대륙을 다스리려면 행정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행정 조직들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럼 가서 다 잡아 죽이고 뺏고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황소의 난이 진압되고 납니다. 자기 내부에서 사실상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이 황소의 난 가운데에 이 경교, 네스토리스파 기독교가 큰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이 황주나 광주 같은, 광주나 항주 같은 이 주요한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이 항구 도시들의 무역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역하러 머물렀던 그 사람들이 주로 이 경교도들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가 거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돈 있는 거 다 뺏고 좀 뭔가 가질 만한 거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막 죽이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 기록에 따르면 광주 한 군데서만, 이 광주 한 군데, 광주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왜 그랬습니까? 이 광주 한 군데서만 12만 명이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황소의 난 이후에 당왕조가 곧 무너집니다.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죠. 5대 10국에서 북중국은 5대라고 불리는 5개 나라가 다스리고 남중국에서는 뭐 10개 왕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가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로 접어드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장사라는 건 안정이 돼야 장사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장 오늘 내일 맨날 싸움 말하고 죽을 줄 모르는데 누가 사치품 사다 쓰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돈 되는 물건은 비싸고 그런 건 보통 이제 사치품들인데 그런 것들 저기 멀리서 수입해 오는 것, 아니 먹고 사는 거야 그 동네에서 다 되잖아요. 여기 멀리서 서역에서 수입해 오는 것 정도면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 뭐 카펫이니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아주 비싼 물건들이니까 그 목숨 걸고서 배 타고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팔고 비단길 걸어와서 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물건들의 구매 수요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안 와요. 서쪽에 있는 그 경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점점 안 와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왔던 이 서쪽의 상황도 바뀌었다는 거죠. 서쪽의 주류가 이슬람교가 돼버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오는 상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인들이 더 이상 네스토리스파 기독교를 믿지 않고 그냥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이 시기 무너지면서 이 중국 내륙에 있었던 경교의 세력들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깔끔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네. 상황이.
소멸해버리죠. 거의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경교가 거의 소멸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기독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이 중국 본토는 시끄러운데 이 장성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리장성 북쪽에는 아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왔던 상인들이 여기는 도대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맨날 싸움만 하고. 왜냐면 이 5대 십국 시대가 뭐 백수십 년 한참 가거든요. 나중에 송나라다 세울 때까지 한참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고서 다 북쪽으로 넘어가요. 장성 북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저 북쪽에는 누가 있느냐?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얼마 후에 이게 이제 10세기 좀 아닙니까? 11세기가 들면은 유목민족들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넘어갔던 이유는 본토가 중국 대륙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덕분에 저희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몽골족에까지도 기독교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골이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이슬람 세력들을 막 깨뜨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몽골족에 섞여서 기독교인들도 자꾸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때 나올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